유럽 전역이 술렁였습니다. K2 전차로 지상전을 제압한 폴란드가 이번엔 한국에 긴급 요청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를 당장 보내주십시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폴란드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지상의 적은 한국산 무기로 밀어버렸지만 지하 80m 벙커에 숨은 적 지휘부는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100발을 쏘고도 긁힘만 냈습니다. 적들은 비웃었죠. 땅 밑은 우리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적들의 오만함을 박살낼 결정적인 한 방이 등판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전술지대 지휘도무기 5차 범위는 단 1m. 환기구를 정확히 뚫고 들어가 심장부를 타격하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탄두에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를 관통한 뒤 내부에서 터지는 열압력탄. 순식간에 2000도 고열로 벙커를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파괴신을 연속 4발이나 퍼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2번, 3번, 4번. 벙커를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리죠. 나토 모든 장성들마다 입을 다물지 못한 그 무기의 위력. 한국은 또 어떤 기술로 놀라게 한 걸까요?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축하합니다. 이겼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죠. 지상의 적은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지하였습니다. 지휘부는 살아있었고 명령은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멈춘 것뿐이었죠. 저는 데이비드 윌리엄스입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폴란드 정부에 초청받았죠.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회의실 스크린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답이 없다는 걸요. 바르샤바 국방부 회의실이었습니다. 20명의 군사 전문가가 모여 있었죠. 나토 장성, 미국 참모, 유럽 각국 대표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상전 전황 요약, K2 전차 투입, 적 기갑부대 무력화, K9 자주포 화력 지원, 방어선 붕괴, 전술적 승리 확정.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이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였죠. 적 지휘부 현황. 빨간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위치 확인, 타격 불가.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폴란드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하 30m에서 80m 깊이입니다. 콘크리트 두께 평균 10m 이상입니다. 환기구, 출입구 전부 이중 방호 구조입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타격 시도 기록이 나왔죠. 정밀 유도탄 47발, 벙커 버스터 12발, 순항 미사일 23발. 결과는 전부 같았습니다. 표면 손상, 내부 무사. 미국 대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0발 가까이 쏘고도 긁힘만 냈다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적통신 기록이 있었죠. 시간은 우리 편이다. 땅 위는 그들 것이다. 땅 밑은 우리 것이다. 기다리면 이긴다.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벙커는 끄떡없었고 전쟁은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전쟁은 3년 이상 갑니다. 길어질수록 정치적 압박이 커지죠. 경제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협상 테이블로 가게 됩니다. 그럼 적은 이기는 겁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국 준장이 한숨을 쉬었죠. 결국 시간 싸움이군요.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기술 목록, 무기 체계, 작전 시나리오. 전부 검토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작은 글씨가 보였죠. 참고 자료. 기타 검토 대상 무기 체계. 그 아래 한 줄이 있었습니다. 코리아 택티컬 그라운드 스트라이크 웨폰.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 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폴란드 참모가 답했습니다. 최근 입수한 정보입니다.
한국군이 개발한 전술 무기라고 합니다. 벙커 타격용이라고 하더군요.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미국 대령이 코웃음을 쳤죠. 한국이요? 방산 수출은 잘하지만 벙커 타격은 우리도 못 뚫는데요. 영국 준장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검증된 데이터라도 있습니까? 폴란드 참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훈련 영상이 유출됐는데 효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한 줄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그때까지 저는 한국을 좋은 생산국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전차도 잘 만들고 자주포도 괜찮죠. 하지만 이런 기술까지.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대부분은 관심조차 없어 보였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왜 하필 이 목록에 한국이 있을까? 왜 벙커 타격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직감이 왔습니다. 뭔가 있다는 느낌이었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재검토 후 다시 모이겠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챙겼습니다. 그 한 줄이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복도로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곧 알게 됩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보가 적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몇 가지 키워드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레. 코드명이었습니다.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분류명이었죠. 처음엔 또 하나의 미사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양서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CEP 1m 이내.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m? 정밀도가 1m라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타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환기구를 노릴 수 있다는 뜻이었죠. 출입구를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벙커 환기구 평균 직경 2m. 오차 1m면 100% 명중입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항목을 봤죠. 관통 메커니즘. 콘크리트 관통 후 내부 폭발.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내부 폭발. 기존 벙커 버스터는 외부를 부숩니다. 두꺼운 벽을 뚫어서 구조물 자체를 무너뜨리죠.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밖을 부수는 게 아니라 안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도면을 확대했습니다. 탄두 구조가 보였죠. 2단 분리형. 첫 번째 탄두가 벽을 뚫습니다. 두 번째 탄두가 내부로 침투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폭발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학살 구조였습니다. 탄두 정보를 클릭했습니다. 열압력탄. 서모바릭. 저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산소를 모두 태우는 폭탄이죠.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치명적입니다. 산소가 사라지면 인간은 3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는 그걸 벙커 내부에서 터뜨린다는 겁니까?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벙커 내부 밀폐 공간. 열압력탄 폭발. 순간 온도 2000도. 산소 농도 제로. 생존 가능 시간 1분 미만. 숫자가 잔인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벙커는 보호막이 아니라 관이 되는 겁니다. 두꺼운 벽이 오히려 덫이 되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안에서 버틸 수도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개발 이력이 나왔죠. 2015년부터 연구 시작. 10년 가까이 개발했다는 겁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10년 전. 그때는 아직 이런 전쟁 양상이 본격화되기 전입니다. 벙커 전술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최근 5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겁니까?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변할지를요. 적이 어디로 숨을지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끝낼지를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바르샤바 야경이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요? 검증도 안 됐는데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CEP 1m, 내부 폭발, 열압력탄. 이건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숨으라고 만든 구조를 정확히 조롱하고 있었죠. 너희가 숨을수록 더 위험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재평가 요청 다시 한국 전술 무기 체계.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무기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끝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쟁의 문법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싸우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종결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거든요. 1m, 2000도, 0%. 모두 잔인한 정확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회의가 다시 열렸죠. 저는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다시 봐야 합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죠. 정확도, 관통력, 탄두 구조. 하나하나가 벙커를 겨냥한 설계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전달받은 추가 데이터였죠. 폴란드 참모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연속 타격 능력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속? 네, 동일 목표에 최대 4발까지 타격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대령이 물었죠. 4발이요? 한 번에? 정확히는 2분 간격으로 순차 타격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4발.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설계였죠. 첫 번째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첫 타격 다시 관통. 도면이 보였습니다. 미사일이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갑니다. 벽에 구멍이 생기죠. 하지만 구조물은 아직 멀쩡합니다. 두 번째 타격 다시 내부 침투. 같은 지점을 다시 맞춥니다.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가죠. 내부 공간으로 탄두가 침투합니다. 그리고 폭발합니다. 세 번째 타격 다시 생존 제거. 열압력탄이 터집니다. 산소가 사라지죠. 내부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생존 가능성이 제로가 됩니다. 네 번째 타격 다시 구조 말살. 마지막 타격입니다. 약해진 구조물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벙커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삭제였습니다. 영국 준장이 말했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폴란드 참모가 답했죠. 그게 핵심입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은 의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첫 타격 후 2분. 적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대피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벙커 출구까지 최소 3분은 걸립니다. 그 전에 두 번째가 옵니다. 두 번째 후 2분. 이제 내부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피로가 막히죠. 세 번째가 옵니다. 산소가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확인 사살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망칠 시간도 없군요. 폴란드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벙커에 들어간 순간 끝입니다. 미국 대령이 물었습니다. 적은 이걸 알고 있습니까? 모를 겁니다. 아직은요. 만약 안다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적이 이 무기를 안다면 벙커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숨는다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건 심리전이었습니다. 물리적 파괴 이전의 심리적 붕괴를 노린 겁니다. 숨으면 죽는다. 그 공포를 각인시키는 거죠.
화면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실제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폐기된 벙커 구조물이 보였죠. 첫 번째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관통.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2분 후. 두 번째가 옵니다. 같은 지점을 맞추죠. 더 깊이 들어갑니다. 2분 후. 세 번째. 폭발이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구조물이 흔들립니다. 2분 후. 네 번째. 침묵. 그리고 붕괴. 벙커가 주저앉았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죠. 회의실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 영상이 끝났지만 충격은 남아 있었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무기입니까? 경고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였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적의 교리 문서가 있었죠. 시간을 벌어라. 벙커는 안전하다. 숨어서 버텨라. 이 문장들이 전부 무효가 됐습니다. 숨을수록 더 위험해졌으니까요. 미국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걸 실전에 투입하면 전쟁 양상이 바뀝니다. 폴란드 장성이 덧붙였죠. 적은 더 이상 숨지 못합니다. 나와서 싸우거나 항복하거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지가 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우리에게 유리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젠 긴장했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접촉합니다. 실물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복도로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방어용이 아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도구다. 그리고 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천둥은 4번 울린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 번은 경고, 2번은 확인, 3번은 심판, 4번은 종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천둥이 울리고 있었죠. 아주 정확하게 4번씩.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과의 접촉이 시작됐죠. 기술 자료 요청, 실사 일정 협의.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부에서였죠.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죠. 무슨 이유입니까? 검증되지 않은 체계입니다.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자료와 실전은 다릅니다.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저는 알아챘습니다. 이건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죠. 미국 방산업체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유럽 방위산업협회 인사들도 왔더군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때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실전 데이터가 있습니까? 훈련 영상은 봤습니다. 훈련이요? 실전 기록은요? 폴란드 참모가 답했죠. 아직 실전 투입 사례는. 그럼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유럽 대표가 거들었죠. 우리 체계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추가 개량으로 벙커 타격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기존 무기로 100발 넘게 쏘고도 실패했습니다. 그건 운용 방식의 문제였을 겁니다. 숫자가 말합니다. 관통 실패율 98%입니다. 그래도 검증된 체계입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권이었죠.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 씨, 한국과 무슨 관계십니까? 자문료라도 받으십니까? 왜 이렇게 한국 편을 드시죠?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저는 숫자 편입니다. 한국 편이 아니라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3시간이 넘게 논쟁했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정이 나왔습니다. 평가 일정을 연기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폴란드 장성이 항의했죠. 시간이 없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간은 적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지휘부는 명령을 내렸고 전선은 교착됐죠. 그런데 우리는 회의실에서 말싸움만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폴란드 참모와 마주쳤죠. 그가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뭐가요? 갑자기 반대가 너무 많아졌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긍정적이었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느꼈으니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고서가 하나 돌았습니다. 내부 문서였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의 위험성 분석. 저는 펼쳐봤습니다. 내용은 황당했죠. 과도한 성능은 확전을 유발한다. 검증 부족은 동맹 신뢰를 해친다. 기존 체계와의 호환성 문제. 전부 억지였습니다. 확전. 전쟁을 끝내는 무기가 확전을 유발한다고요? 검증. 100번 실패한 무기가 검증됐다고요? 호환성. 벙커를 못 뚫는 게 호환성 문제입니까?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건 기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방해 공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죠. 곤란한 상황입니다. 압니까? 동맹국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도입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장관님,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전선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 때문에 손을 놓고 있습니까? 장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거리가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500km 떨어진 전선은 달랐습니다. 거기선 시간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죠. 그런데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에서였습니다. 문틈으로 대화가 새어나왔죠. 이 무기는 너무 노골적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시장 질서를 흔든다. 우리 입지가 약해진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권 싸움이었죠. 병사의 목숨보다 계약이 중요했습니다. 전술보다 시장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요. 전쟁은 전장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복도에서도 문서 속에서도 벌어지죠. 그리고 지금 저는 또 다른 전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CEP 1m, 연속 4발, 열압력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치도 이권도 동맹도 계산해야 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썼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책임에 대해 썼죠. 우리가 이 무기를 거부한다면 전쟁은 3년 더 갑니다. 예상 사상자 5,000명 이상.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 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내부 논쟁은 계속됐죠. 그런데 변화가 왔습니다. 폴란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부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 말을 들었죠. 조건부요? 폴란드 장성이 답했습니다. 제한된 시나리오입니다. 실패해도 변명이 가능한 환경이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치적 보험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추진하고 실패하면 물러서는 거죠. 미국 대령이 비웃었습니다. 형식적 검증이군요. 어차피 실패할 겁니다. 영국 준장도 회의적이었죠. 폐기 구조물로 테스트한다며? 실제 벙커와는 다릅니다.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테스트 목표물. 폐기된 군사시설, 콘크리트 구조물. 깊이 50m,
벽 두께 8m. 실제 벙커와 유사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죠. 2주일 후였습니다. 폴란드 북부 훈련장. 저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관측소에는 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토 대표, 폴란드군 수뇌부 기술진, 그리고 한국 측 인원 5명. 모두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죠. 미국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시간 낭비군. 옆에서 누군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형식은 갖춰야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실패를 기대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폴란드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죠. 진행하십시오.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목표물이 보였죠.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 지상의 일부만 노출된 형태였습니다. 대부분은 땅속에 묻혀 있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0초 전. 관측소가 조용해졌습니다. 20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0초. 손에 땀이 났죠. 5, 4, 3, 2, 1. 발사.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충돌.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죠. 모두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침묵.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관통 확인. 내부 침투 확인. 폭발 감지. 숫자들이 화면에 떴죠. 타격 지점 오차 0.8m. 관통 깊이 42m. 내부 온도 상승 1800도.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미국 대령이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군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폴란드 참모가 물었습니다. 내부 상태 확인 가능합니까? 기술진이 답했습니다. 센서 신호 끊겼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장비 손실. 추적 내부 상태. 그가 멈췄습니다. 생존 불가능.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영국 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한국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물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같은 조건입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20분 후였습니다. 두 번째 카운트다운. 이번엔 더 조용했죠. 발사. 비행. 충돌. 데이터. 오차 1.1m. 관통 깊이 45m. 내부 온도 1900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미국 대령이 일어섰습니다. 말없이 밖으로 나갔죠.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장성이 물었습니다. 드론으로 내부 확인 가능합니까? 준비하겠습니다. 30분 후. 드론이 구조물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가 전송됐죠. 화면에 나타난 건 공허였습니다. 벽은 검게 그을렸고 철근은 녹아내렸죠. 바닥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소멸이었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장성이 보고서를 펼쳤죠.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차례 시험, 2차례 성공. 오차 범위 1m 이내. 내부 생존 가능성 제로. 그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반론 있습니까? 침묵.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국 준장이 한숨을 쉬었죠. 인정합니다. 효과는 확실합니다. 유럽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훈련장이 고요했죠. 하지만 뭔가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정식 도입을 논의하겠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죠. 이번엔 반대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죠. 한국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끝까지 믿어주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기적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남길 뿐이죠. 그날 폭발음보다 무서운 건 그 다음의 침묵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무거운 건 공기였죠. 그 순간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했으니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 전술 무기 다시 실증 완료. 첫 문장을 적었죠. 의심은 끝났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죠. 실증 테스트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외교 문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죠. 한국 무기 도입은 확전 위험을 높인다. 도발적 무기 체계다.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 공개 반대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흔들렸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동맹국들의 압박이 심합니다. 내부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입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장관님, 이 무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계속됩니다. 아니, 더 길어집니다. 저는 계산서를 펼쳤죠. 현 상태 지속 시 예상 기간 3년. 추가 사상자 5천에서 7천 명. 경제적 손실 200억 달러 이상.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대로 이 무기를 도입하면 전쟁은 6개월 내 종결 가능합니다. 사상자 최소화. 정치적 승리. 장관이 한숨을 쉬었죠.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숫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죽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외교적 압박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죽은 병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감수하는 내용이었죠. 이 무기는 공격이 아니라 종결입니다. 전쟁을 키우지 않습니다. 끝냅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결정의 책임은 제가 집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선 병사들이 싸우고 있었죠.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끝나면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걸요. 새벽 5시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죠. 폴란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진행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실전급 시나리오가 준비됐죠. 실제 전쟁 상황과 동일한 조건. 깊이 80m, 콘크리트 12m, 최상급 은폐 구조. 실패하면 변명이 없었습니다. 관측소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말이 없었죠. 모두가 모니터만 봤습니다. 카운트다운. 발사. 첫 번째 타격. 관통. 외부 파손 최소. 내부로 침투.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2분 후. 두 번째. 더 깊이 들어갔죠. 구조물이 흔들렸습니다. 센서 수치가 급변했습니다. 2분 후. 세 번째. 내부 폭발. 온도 2000도. 생존 가능성 제거.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분 후. 네 번째. 침묵. 그리고 붕괴. 구조체 완전 소멸. 모니터에 남은 건 공백이었습니다. 벙커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죠. 회의실을 봤습니다. 박수가 없었습니다. 환호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미국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하군. 목소리가 떨렸죠. 영국 준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만 봤습니다. 폴란드 장성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이 무기가 필요한지를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사라진 벙커를 봤죠. 한 번의 성공은 운입니다. 4번은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무기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교리의 장례식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둥은 정확히 4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했죠. 한국 전술 무기 체계 도입 확정. 지상 및 지하 동시 지배 전략 완성. 저는 그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짧았지만 무거웠죠. 전쟁 양상이 재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발적이다. 지역 균형을 흔든다. 위험한 선택이다. 비판이 쏟아졌죠. 하지만 반박은 없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각국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나토 본부, 미국 국방부, 유럽 각국.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벙커 중심 방어 개념 재검토 필요. 군사 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20년간 유효했던 전술. 깊이 파고 두껍게 쌓고 오래 버틴다. 이 공식이 무너졌습니다. 숨는다는 선택지가 삭제됐죠. 러시아 군사 교범이 수정됐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매뉴얼도 바뀌었죠. 벙커 의존도 감소. 기동 및 분산 전략 강화. 모두가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폴란드 전선에서 소식이 왔죠. 첫 실전 투입. 적 지휘 벙커 타격.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4번의 타격. 완전한 소멸. 전쟁이 빨라졌습니다. 적 지휘부가 더 이상 벙커에 머물지 않았죠. 이동식 지휘소로 바뀌었습니다. 노출이 증가했습니다. 타격 기회도 늘어났죠. 석 달 후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사상자는 절반으로 줄었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쟁은 늘 숨을 곳을 찾는다. 한국은 그걸 지웠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씨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숫자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국제방산 시장이 재편됐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죠. 동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모두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도입 가능합니까? 균형을 깨는 건 무기입니다. 하지만 질서를 바꾸는 건 사고였죠. 한국은 문제를 다르게 봤습니다. 적이 어디로 숨을 것인가? 이 질문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답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2년간의 기록이었죠.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 가능할까?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무시할 수 없었죠.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먼저 정의한 국가였죠. 전쟁의 빈틈을 읽은 설계자. 룰을 따르는 게 아니라 룰을 바꾼 쪽. 회의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나토 장성들 앞에서였죠.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승리입니다. 그들은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기도 전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다음은 뭡니까? 다음. 한국이 또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이미 시작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바르샤바를 떠났죠.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거리였죠.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을 기다렸죠.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변합니다. 무기도, 전술도, 교리도. 하지만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생각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죠. 비행기가 떴습니다. 바르샤바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이름을 다시 쓰게 된다. 그리고 덮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죠.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